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갑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인 시각이지만 이순례 여사의 주방은 벌써 뿌연 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쉴 새 없이 만두를 빚고 전을 부칩니다. 자식들이 내려오면 먹일 생각에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지만 손길은 어딘지 모르게 급해 보입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 김종식 옹이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린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둔 빛바랜 통장을 꺼내어 손가락으로 그 모서리를 반복해서 쓸어내립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종식옹의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며 대문 쪽을 향합니다. 마침내 마당으로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자 순례 여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아들 상훈의 표정은 명절의 설렘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 딱딱한 얼음장 같습니다. 반가움에 손을 뻗는 어머니를 외면한 채 상훈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집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음식 이렇게 많이 차리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상훈아.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좋아하는 만두는 좀 먹어야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고생은 무슨.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억지로 온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 왔어요. 상우는 거실에 앉아있는 종식옹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며 소파에 몸을 던집니다. 종식옹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슬그머니 뒤로 숨깁니다. 그 짧은 찰나에 상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버지의 수상쩍은 행동을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며느리 미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훑어보며 코를 극거립니다. 손자 지우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합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순례 여사는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안절부절 못합니다. 종식옹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다시금 뒤에 숨긴 가방끈을 꽉 움켜잡습니다. 이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마치 폭발을 앞둔 화약꽃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이 식탁에 올랐지만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흐릅니다. 순례 여사는 아들의 그릇에 정성껏 빚은 만두를 옮겨 담으며 연신 많이 먹으라는 권유를 건넵니다. 상우는 숟가락을 든 채 국물만 휘저을 뿐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에는 좀처럼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곁에 앉은 며느리 미지는 기름진 전 냄새가 역하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끝을 살짝 가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종식옹은 묵묵히 밥을 씹으며 아들의 안색을 살피지만 상훈의 미간은 갈수록 깊게 패어 들어갑니다. 결국 상훈은 반도 비우지 않은 밥그릇을 밀어내며 식탁 위에 툭 하고 숟가락을 놓아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순례 여사가 어깨를 움츠리며 아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상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낮게 깔린 목소리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자금난에 봉착했다며 아버지에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종식옹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깟집 한 채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이 집은 내 어머니와 내가 마지막으로 발 뻗고 누울 곳이야. 마지막이요?
자식 앞길이 막혔는데 부모가 자기 살 길만 찾으시겠다는 건가요? 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순례 여사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상훈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도대체 아버지가 숨겨둔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며느리 미진 역시 옆에서 거들며 다른 집 시부모들은 자식 사업에 보태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비아냥거립니다. 종시공의 얼굴은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여 붉게 달아오르고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쥡니다. 순례 여사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슴을 치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려 노력합니다. 상우는 아버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더욱 거칠게 식탁을 내리칩니다. 식탁 위에 물컵이 흔들리며 물이 쏟아지자 가족들 사이의 마지막 인내심도 함께 바닥으로 흐릅니다. 이제 막 시작된 명절의 식사 자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격히 빠져듭니다. 식탁에서의 냉기 어린 대화는 거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더욱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상우는 세배를 마치고 부모님이 건네는 얇은 봉투를 보더니 실소와 함께 봉투를 바닥에 툭 던져버립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명절마다 보내온 용돈과 자식 교육비를 언급하며 부모님이 받은 만큼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종시공은 아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부모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태도를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아버지가 평생 시장에서 번 돈과 연금이 다 어디로 증발했냐며 악을 씁니다. 그는 아버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큰 돈을 빼돌려 두었거나 자신 몰래 비상금을 챙겨두고 있다고 확신하는 눈치입니다. 미진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노인네들이 돈을 쥐고 있어봐야 나중에 상속세만 많이 나온다며 거듭 압박합니다. 종시공은 아들의 폭언이 이어질수록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운 기색을 보입니다. 상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가방이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금고 열쇠나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사라진 거실에는 오직 탐욕과 배신감만이 날 선 칼날처럼 부딪힙니다. 당신들한테 나는 뭐야? 그냥 돈이나 붙여주는 기계였어? 이제 와서 나 뭘 몰라라 하는 거냐고. 말 조심해라, 상훈아.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한테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해. 어머니는 빠지세요. 아버지가 입만 열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순례 여사는 악에 바친 아들의 모습이 생경한 듯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상우는 어머니의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라 치부하며 당장 내일 사업 자금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선포합니다. 종시공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아들을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 모서리를 꽉 붙잡습니다.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부모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갚아줄 담보물처럼 취급하며 막말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명절에 활기찬 방송이 나오지만 이 집의 공기는 지옥처럼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상훈의 분노는 이제 단순한 원망을 넘어 아버지를 향한 증오로 변질되어 가고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지켜보던 미진은 오히려 가방을 챙기는 신용을 하며 상훈을 부추기고 갈등은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종시공의 눈가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상훈의 외침은 집안의 모든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상훈의 폭언이 거실 벽을 울릴 정도로 커지자 참다 못한 종시공이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내리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동자가 뒤집힌 채 아버지의 옷덜미를 잡아채려는 듯 위협적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순례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아들과 남편 사이를 필사적으로 가로막습니다. 순례 여사는 아들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제발 그만하라며 빌고 또 빌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상우는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순례 여사는 충격 때문인지 가슴을 움켜쥐며 안색이 급격히 창백하게 변해갑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흰자위를 보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훈도 당황한 듯 멈칫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종식옹이 아내를 껴안으며 울부짖습니다. 미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고 방 안에 있던 지훈까지 밖으로 나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종식옹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뺨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지만 순례 여사의 몸은 이미 힘없이 늘어져 버립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 바닥 위로 순례 여사가 정성껏 준비했던 붉은 세뱃돈 봉투들이 비참하게 흩어집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순례야, 상훈아, 내 엄마 좀 봐라.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왜 그래요? 장난치지 말고 일어나 보시라고요. 비켜. 이 나쁜 놈아. 내가 결국 내 애미를 잡는구나. 종식옹의 고함에 상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발에 걸린 아버지의 가죽 가방을 발견합니다.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돈에 눈이 먼 것인지 상우는 그 가방을 낚아채듯 집어듭니다. 그는 가방 안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는 듯 미친 듯이 내용물을 거실 바닥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낡은 안경집, 약 봉투, 그리고 빛바랜 사진첩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지며 부모님의 고단한 세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순례 여사의 거친 천식 소리와 종식옹의 통곡 소리가 섞여 집안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는 풍경이 됩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119에 전화를 걸기 시작하고 미지는 그 와중에도 남편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방관합니다. 상훈의 손이 떨리며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파란색 통장 하나를 마침내 끄집어냅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비극적인 순간에도 아들의 눈은 오직 그 통장 속에 담긴 숫자를 향해 번뜩입니다. 상훈이 거칠게 펼쳐든 파란색 통장 안에는 예상치 못한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숨겨둔 거액의 비상금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며 승리감에 젖어듭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긴 상훈의 눈동자가 이내 의구심으로 가득 차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통장의 명의는 아버지가 아닌 한영숙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이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우는 자신의 학비가 모자라 고생하던 시절에도 아버지가 이 정체 모를 여인에게 돈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치를 떱니다. 그는 쓰러진 어머니를 돌보던 아버지에게 다가가 통장을 얼굴 앞에 흔들며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포효합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돌며 딴살림을 차렸기에 자신들에게 그토록 인색했던 것이냐며 저주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종식옹은 아들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대꾸하지 못한 채 오직 아내의 손만 꼭 잡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미지는 통장 속의 액수를 계산해 보더니 그동안 우리에게 올 돈이 남의 집으로 다 갔다며 상훈의 분노를 부추깁니다. 말해봐요. 이 한영숙이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우리 피 같은 돈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상훈아, 제발. 지금은 내 엄마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니?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밖에서 딴짓하느라 내 인생 망친 걸 내가 몰라야 해요? 상우는 아버지가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한다고 판단하고는 통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집안의 기물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선자라 부르며 평생 정직한 척하며 뒤로는 가족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칩니다. 마침 지훈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네 의원의 문의원이 거실로 들어서다 흩어진 통장과 난장판이 된 광경을 목격합니다. 문의원은 쓰러진 순례 여사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상훈의 파렴치한 행동에 참을 수 없다는 듯 매서운 눈빛을 보냅니다. 상훈은 오히려 문의원에게 이 통장의 주인을 아느냐며 아버지가 미쳐서 남의 여자에게 돈을 퍼부었다고 고자질합니다. 문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주워들더니 종식옹을 한번 쳐다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어 보입니다. 종식옹은 문의원에게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문의원의 입술은 이미 파르르 떨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체가 돈과 의심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붕괴되는 처참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상훈의 기세등등한 추궁 앞에 문의원은 참담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집어듭니다. 종식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간절하게 눈짓을 보내지만 문의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뗍니다. 그는 상훈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통장의 주인인 한영숙 씨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상훈은 비아냥거리며 아버지가 숨겨둔 여자가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물처럼 차갑고 무겁습니다. 한영숙 씨는 30년 전 상훈이 유학을 떠나기 직전 냈던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상훈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졌던, 아니 아버지가 돈으로 해결했다고 믿었던 그날의 참혹한 사고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사실 당시 사고는 합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식옹이 아들의 앞날을 위해 피해자 가족을 평생 부양하기로 약속했던 것이죠. 종식옹은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끼니를 굶어가며 번 돈을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속죄의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상훈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과거의 진실 앞에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인색했던 이유가 딴살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살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그때 다 해결됐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해결? 내 아버지가 평생을 노예처럼 일해서 그 집안 생활비를 대주느라 해결된 거다. 상훈아,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했다. 너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길 바랐어. 문의원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상훈은 자신이 그토록 당당하게 요구했던 권리들이 실은 타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포성임을 알게 됩니다. 곁에서 돈을 타령하던 미진조차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슬금슬금 상훈의 곁에서 물러납니다. 종식옹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내의 손을 다시 잡으며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자신의 미련을 자책합니다.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낡은 가죽 가방은 아들을 향한 원망의 상징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상훈은 통장에 적힌 수많은 송금 날짜들을 보며 아버지가 겪었을 고독한 세월을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은 대기업 부장이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살 때 아버지는 재래시장의 찬 바닥에서 아들의 죄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
분노로 가득 찼던 상훈의 어깨를 사정없이 짓눌러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문희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잔혹한 진실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상훈은 30년 전 그 비 내리던 밤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떱니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준 줄로만 알았지 그 대가가 아버지의 평생을 저당 잡힌 노역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통장에 찍힌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아버지가 시장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습니다. 상훈은 자신이 누려온 유학생활과 성공한 엘리트로서의 삶이 실은 누군가의 목숨값 위에 세워진 가짜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다시 집어들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하며 주저앉습니다. 종시공은 아들이 받을 충격이 걱정되어 오히려 상훈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짚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마자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미지는 남편이 뺑소니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행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것은 단순히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죄인이 된 아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쓴 돈이 제가 대기업 부장이라며 거들먹거린 세월이 다 너는 몰랐어야 했다. 내가 그 짐까지 지고 살면 내 인생이 너무 가여울 것 같아서 그랬어. 아버지는 왜 바보같이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 지옥을 사셨냐고요? 상훈은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죄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가 명절마다 용돈이 적다며 투정 부리고 아버지를 무시할 때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의 원망을 몸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문희원은 종식옹이 영양실조와 과로로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도 치료비조차 아까워하며 송금 날짜를 지켰음을 덧붙입니다. 상훈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의 인색함이 실은 자신을 향한 가장 지독하고 숭고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피해자 어머니 한영숙 씨의 이름이 적힌 통장은 상훈에게 그 어떤 채무 증서보다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성공한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상훈의 내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엔 비참한 가해자만이 남습니다. 종시공은 오히려 울고 있는 아들을 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모습은 상훈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제 돈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이 가족이 평생 씻어내야 할 피 묻은 죄의 흔적이 되어 거실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문희원의 응급처치 덕분인지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순례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눈을 뜹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아들의 안색을 살피며 상훈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을 직감하고는 다시금 눈물을 쏟습니다. 순례 여사는 상훈의 손을 잡으며 그저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좋겠다며 오히려 아들을 다독입니다. 상훈은 어머니의 야윈 손을 붙잡고 부모님의 삶을 망쳐버린 자식의 죄를 빌며 바닥에 머리를 짓짓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며 지켜온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 앞에 붙은 깨끗한 명예였습니다. 상훈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사업 자금이 얼마나 파렴치한 요구였는지 깨닫고 통곡합니다. 미지는 남편의 오열 앞에서 감히 입을 떼지 못한 채 거실 구석에 서서 흩어진 제사 음식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굽은 등과 아버지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비로소 가족의 비극을 마주합니다. 종시공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킨 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에 눈을 응시합니다. 마당에 소리 없이 쌓이는 설루는 가족의 모든 영광과 치욕을 덮으려는 듯 하얗게 대지를 물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감히 부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상훈아, 울지 마라. 이 눈이 다 녹고 나면 우리 이제 그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꾸나. 이 돈,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서라도 아버지의 짐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상우는 바닥에 뒹구는 파란색 통장을 소중히 품에 안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가 명절에 가져온 비싼 선물 세트와 빳빳한 신권, 봉투들은 부모의 희생 앞에 한낱 종이 조각처럼 초라해 보입니다. 종시공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용서는 너 자신이 아니라 그 세월을 견딘 피해자에게 구해야 한다고 타이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체는 무너졌지만 그 잔의 위로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순례 여사는 부르튼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끊지 말자고 약속합니다. 명절에 시끌벅적한 소음이 사라진 집안에는 오직 가족들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낮게 깔립니다. 상우는 이제야 부모님의 낡은 구두와 갈라진 손등이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성공이 누구의 희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카메라는 텅 빈 대문 앞에 쌓인 눈 위로 찍힌 가족들의 발자국을 비추며 이 비극적인 명절의 기록을 묵묵히 마무리합니다.